2003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포천시 전역에 걸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실종 직후부터 A양의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A양의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일 만인 11월 28일 집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밀락동과 낙양동 일대에서 A양의 총 13점의 수주품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발견된 수주품에서는 A양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모두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실종된 지 3개월 만인 2월 8일 전 국민이 애타게 찾던 중학생 소녀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양을 처음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포천시 소으르베 콘크리트 배수로 속이었는데요. 알몸 상태로 발견돼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에서조차 질식사로 추정이 됐지만 시신의 훼손도가 너무나 심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혀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A양의 손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 평소 A양은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손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던 거죠. 이에 경찰은 국내 매니큐어 제조회사들로부터 각 매니큐어의 성분을 넘겨받아 범행 당시 사용된 매니큐어를 특정지었고요. 포천시 부근에서 해당 매니큐어를 구입한 30대 남성을 추적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 나주 스이지면 오봉리 청룡교 다리 밑 경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퉁퉁 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알몸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지문 대조 끝에 밝혀진 시신의 주인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22살 B씨.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2000년 8월 18일 휴무일을 맞은 B씨는 본가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이끌고 마을 앞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의 아버지는 말싸움 끝에 딸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B씨도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개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으로 갔던 B씨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만 B씨가 개천 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겁니다. 이후 10여일간 경찰은 B씨의 흔적을 추적하고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인 어느 날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지인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했대요. 라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와 그 남자친구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살 많은 고종사촌 형이 트럭을 운전해서 개천변길을 달리다 여자를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한 수사진은 곧바로 고종사촌 형을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말을 들은 형은 이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형을 영광의 한 모텔에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털어놓은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나와 더욱 확신을 가진 수사본부는 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 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유,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어머.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3일 런던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 앞에 가도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문을 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장실 욕조 안에 빨간 스포츠 가방 한 개가 덩그러니 게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었는데요. 뭐야? 아, 제발 그거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큰 백, 자물쇠,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알몸 상태로 숨진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아니,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게러스 윌리엄스, 그의 정체는 케임브리지대 학생으로 위장한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는데요. 당시에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파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독극물과 같은 타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욕조의 가장자리, 가방의 지퍼, 또 집안에 그 어떤 지문과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해당한 피해자 본인인 윌리엄스의 DNA조차 말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가 전문가까지 동원, 실험을 해본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지퍼까지는 겨우 닫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자물쇠까지 잠그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의 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윌리엄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에게 일주일 뒤에야 알려준 점. 이건 또 뭐죠? 저는 MI6도 의심이 됩니다. 그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DNA 지우는 건 일도 아니죠. 또한 그의 MP3 데이터와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점을 두고 게러스 윌리엄스의 여동생은 그가 비밀 정보국 안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이 계속될 뿐 그 어떤 증거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는 왜 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